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내리기로 하면서 다음 주가 정치권의 슈퍼위크,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우선 한 총리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회부터 가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 한 총리에 대해 기각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봤는데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몰아붙인 탄핵인 만큼 한 총리의 복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또한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기각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국민의힘 막판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의원 30여 명은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네, 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 선고일보다 먼저 잡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당혹해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작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소추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먼저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즉각 파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죠. 따라서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헌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지연 국민논란 가중된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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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다음 주 중에 이뤄진다면 대통령과 총리 등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법 슈퍼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잡으면서 이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 자, 윤정 기자, 일단 한 총리가 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최종 판단을 받게 되면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결정이 됐는데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현재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공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가 먼저 이 헌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로써 사건 접수 후 100일을 넘기게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 한 총리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예. 헌재의 결정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는 그 즉시 파면이 되고 또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선고가 동시에 같은 날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많은 얘기를 저희가 해본 바가 있는데, 자, 이준호 대변인님, 일단은 현재 판단 많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판결 내용만 갖고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이번 결정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평의 결과 먼저 결론이 나온 것부터 선고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일단 건너뛰고 뒤에 있는 풀기 쉬운 거 먼저 풀고 다시 돌아서 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입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은요. 굉장히 사안이 간단합니다. 의결 정적수, 그다음에 탄핵 사유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리 내내 그 증거로 제출됐던 거에 대한 반전이 계속 있었었고요. 진술도 반박이 되고 진술도 번복이 되고 증거도 오염이 된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종결됐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자연스러운 거고 한덕수 총리는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답이 쉽게 나온 것부터 선고를 하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게 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이건 결론 냈으니까 빨리 뭐 다른 해석이 나오기 전에 판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걸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2월 19일에 이미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2월 25일에 종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선고 일자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선고했어야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3월 초에나 아니면 3월 중순에도 분명히 선고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가 2월 19일이기 때문에 벌써 한 달 가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아마 이 탄핵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결국은 평일을 좀 같이 진행해 왔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 심판 내용에도 소추 사유에 보면 내란죄의 묵인 방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공통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의에서도 어느 정도 심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두 사건이 공이 좀 같이 평의를 이루어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일자가 잡혔다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한번 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일단 윤주원 기자, 일단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 이 재판 두 개가 좀 맞물린 부분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쟁점들 하나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소추 사유 모두 5가지였습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묵인 방조,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등인데요. 네. 여기에서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내란 묵인 방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이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보다 앞서서 만약에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에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192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 시에 헌재가 만약에 대통령과 동일하게 200명을 의결 정족수로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 헌재가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심판 관련해서 윤지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내란 행위, 묵인 방조 이 부분이 하면 좀 얽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준호 대변인 일단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있어서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정을 할지 혹은 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 정족수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각하로 갈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헌재 주석서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5년경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라성 같은 헌법학자 10명에게 3년 동안 연구를 시켜서 만든 책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시키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 한다라고 답을 명기를 해놨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들리는 말로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3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200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을 했는데 이 절차적 중대한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거를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각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넘어가면 내용면에서도 보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조라고 했는데요. 이 방조 혐의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방조라는 것은 고의성 입증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해제됐을 경우 거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17명이나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그러면 방조한 거 아니냐라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 문제가 직접주의와 자기 책임주의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방조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각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하도 가능성이 둘 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얘기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같은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기각 혹은 각하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만역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기각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적수 관련해서 각하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는 각하가 나온다 할지라도 8대 0으로 각하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결국 최종 주문이 각하라고 할지라도 뭐 소수의 반대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들어가서 한덕수 총리에 관련된 탄핵 소추 사유를 검토하는 내용들이 결정문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고편처럼 볼 수 있는지 이 여부일 텐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내란의 방조 묵인 부분이 분명히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본안에서 재판관들이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정문에 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뭐 기각이 되어서 뭐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아무런 위헌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위헌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덧붙여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론만 두고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것만으로 뭐 한덕수 총리의 그동안의 모든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안을 다투어 본 후에 아마 중대한 사유가 없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뭐 추가로 질문 드리면은 일단 뭐 각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별개나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혹시 담길 수 있습니까? 그 경우에는? 일단 본안을 들어가 본다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결국 내란 행위에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직전에 열렸다는 그 국무회의의 성질에 대해서 아마 검토할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무회의가 한덕수 총리가 계속 주장해 오는 것처럼 사실상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 차례 높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님. 네, 저는요 지금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유사한 부분의 한 부분이 뭐냐면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탄핵을 했을 때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탄핵을 시켜놓고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한 80% 되는 혐의가 있는 거죠. 탄핵 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빼버렸고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을 시켜놓고 나서 국회에 있는 탄핵 소추 내린단에서 내란죄는 묻지 않겠다라면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란죄 혐의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무슨 입장이냐? 짜장면을 버려줬는데 짜장면을 다시 가져가고 단무지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중요한 절차적 하자인 거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각 하나 기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도 동일세계 원칙을 위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죠. 먼저 윤 대통령보다 앞서서 선고기를 잡았다는 것. 일단은 윤정 기자, 좀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 네, 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윤 대통령보다 더 늦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네. 왜 먼저 선고가 나오는 것이냐. 이건 선입선출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유감 표명을 넘어서 지금 헌재가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의구심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 선입선출. 먼저 했으면 먼저 재판 해야 되는데 왜 뒤로 미루느냐, 윤 대통령을요. 어쨌든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 원칙을 저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원래? 원칙은 원래는 있죠. 원래는 이제 180일 이내에 먼저 이제 들어온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결론을 반드시 먼저 내야 되는데 이 의미는 아니고요. 들어온 순서대로 심리에 착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되고 나서 180일 거의 다 돼가지고요. 탄핵 결론이 나왔습니다. 180 꽉 채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은요. 이틀 출근하고 탄핵됐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사유가 굉장히 간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180일 거의 다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자체가 간단한 사안이다, 먼저 왔다 하는 것만으로 판단을 빨리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정무적 판단 같은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가 결론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도 심리가 간단한 거 먼저 결론이 나온 거 먼저 하자. 제가 듣기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은 이미 판결까지 다 적어져 있고 심지어 보도자료까지 작성이 다 돼 있다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먼저 선고를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수기를 거쳐야 하고 좀 더 반박하거나 근거를 충실하게 써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 총리 취재에 따르면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까지 다 나왔다는 건데 일단 장현주 부위원장이 보통 월요일이면 이틀, 3일 남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미리 다 써놓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어디서 들으셨는지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헌재에서 상당히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일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여야에서 대통령의 선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어떤 헌재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에 의한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상황이나 또는 주관적인 기대가 투영되는 그런 예측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선입선출 이 얘기는 사건 번호만 보더라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2024 헌납 8번 사건이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9번 사건입니다. 다음이죠? 그렇다면 사건 번호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것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는 국민적인 바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헌재가 사실 탄핵 소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 얼마나 위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선고가 사건 번호가 더 빠름에도 뒤로 밀리고 있는 것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자면 뒤집어서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졸속이 아니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 측에서 절차 졸속이다 이런 불만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한 총리 먼저 선고일이 결정되면서 다음 주는 말 그대로 슈퍼위크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님 보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 이후 일정까지 굉장히 잡힌 일정들이 많아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캘린더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월요일 날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제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이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고요. 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만약에 오늘 중에 통지를 한다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오늘 만약에 선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엔 다음 주 후반 이후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어떤 윤 대통령 선고일이 언제냐 여기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윤정 기자 설명한 것대로라면 아마 뭐 다음 주 후반쯤은 밀릴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은 뭐 3월 말이냐 4월 초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한 총리 결과를 봤을 때 언제쯤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현재 헌재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죠. 이런 시위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선고를 붙여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 결과가 양측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유죄나 무죄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기각이냐 아니면 이제 인용이냐 요 문제겠죠. 네.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양 진영에서 좀 흥분을 하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떨어뜨리면 또 그만큼 또 갈등의 시간이 또 있을 그렇죠. 수도 근데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떨어뜨려 놓으면 예.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서서히 먼지가 깔아앉듯이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완화되고 쿨다운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결론을 내버리면요, 오히려 우리 사회 지금 정서가 국내 정서가 또 국제 정세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헌재가 붙여가지고 과연 하겠느냐, 시민들한테 좀 그 소화를 하고 쿨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간격을 주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헌재에서는요, 그 주변에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주유소를 문 닫을 정도로 인근 주유소요, 인근 인근 주유소를 주유소요. 폐쇄할 정도로, 그리고 예. 학교도 휴교를 내릴 정도로, 그리고 상가에서는 문을 닫고 간판을 다 치울 정도로 굉장히 그 안정성, 사회 질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굳이 붙여서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갔던 화면도 보면은 굉장히 현재 시간 상황인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지자리 나와서 이렇게 깃발도 흔들면서 얘기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호 대변인 말씀은 이재명 대표 선거와 윤 대통령 선거를 좀 떨어뜨려 놓을 것이다. 그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가 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자를 뭐 직접적인 변수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한 가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큰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2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내용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의 심증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김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임박해 있는 것이고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뭐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도 네. 지금 뭐 넓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안으로는 탄핵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미 길이 잡혔기 때문에 네. 이거를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절차와 시기는 좀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윤정 기자, 일단 민주당이 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좀 개시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힌 직후에 헌재가 이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를 잡으면서 일각에서는요, 이 최대행 탄핵 카드 스텝이 좀 꼬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 총리가 선고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최대행을 탄핵해서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그래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오히려 이게 줄탄핵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이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안이 각하되게 된다면, 의결 존속수의 문제로 각하되게 된다면 최대행 탄핵은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안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한 총리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다음 주 후반
혹은 그 이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정해지게 된다면 이 최대행 탄핵으로 인해서 역시 얻는 실익이 적고 또 국정 혼란 우려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이것도 민주당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오늘 고발함으로써 좀 네. 압박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네. 최대행을 특가법상 뇌물 및 공갈 혐의로 지금 고발을 접수를 했습니다. 최대행이 지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10년 전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금 최대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준호 대표님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 얘기라서 공수처가 최대행을 고발했는데 10년 전 얘기,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정치적 공세죠. 10년 전에 있었던 글쎄요. 그때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왜 하자고 지금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만약에 탄핵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기 전까지 총 탄핵 건수가 21번입니다. 70년 동안 21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 시절에 3년 동안 29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이 30분 되고 그러면 31번째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대행이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협박죄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그 혐의로 협박을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협박을 해라, 몸조심해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 10년 전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장인주 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해봤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뇌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최대행을 고발했다 하는 부분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진위 여부가 좀 파악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앞서서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아무 근거 없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탄핵 말고 또는 이런 고발이나 형사 고발 수단을 이용한 압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국회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행이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좀 그 부분도 좀 꼬집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일반 국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법 위반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을 당연히 국회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안 했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사진 같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장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죠. 관한 대행까지 줄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윤정 기자 어제가 저희가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민주당 의원들의 순환 시대가 어제 많이 좀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백혜련 의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에 날아오던 계란에 맞는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대로 얼굴에 맞았는데요. 그리고 조금 뒤인 어제 오후 6시쯤에는 이재정 의원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인도를 지나던 중에 한 남성으로부터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차였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거리로 나온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테러 위험, 크고 작은 테러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이 주변 경비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차벽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완전하게 분리시켰고요. 또 강성 지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침묵을 지켜오다가 구속 취소 석방 이후 12일 만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이 단식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한 건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인요한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단식하고 있는 분들 건강을 생각해서 직접 대통령이 연락 온 게 아니고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좀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그 메시지를 본인들한테 전달하고. 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단 나온 건데 윤정 기자 이 밖에도 더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좀 그 인요한 의원이 전달한 메시지를 좀 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데요.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이 부디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 의원은 이 메시지 전달 경위에 대해서 바로 전날에 이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분신 후에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대 지지자의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 성모병원 빈소를 찾아서 유가족에게 전달을 했는데 예.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라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윤 대통령이 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걱정되니까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뭐 선거 앞두고 여론전 혹은 뭐 지지층 결집의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단식 같은 경우는요, 보통 아주 소수 약자들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거나 또는 의사 표현을 할 때 좀 극단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보통 됩니다. 단식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현재 이런 단식이 지금 양측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또는 목숨까지 걸고 단식을 하면서 의사 표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 들고요. 이런 식으로 단식이 서로 양쪽에서 있다 보면은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물리적 충돌도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때 한 며칠 동안 칩거를 하다가 자맹을 하다가 어디 갔죠? 광주에 있는 사망하신 분 유가족을 이제 위로한다고 찾아갔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아마도 자기를 위해서 의사 표현을 하다가 사망하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저렇게 단식하고 있거나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지금 관제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유가족이라든가 단식하는 분한테 위로 메시지 보낸 거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조금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인간으로 당해야 할 도리를 했을 거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장현주 부위원장 장관 좀 궁금한 부분이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법 같아요.
그렇죠.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자신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뭐 단식을 하고 있거나 또는 뭐 생명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안타까운 마음 표명할 수 있다라고 일견 이해는 됩니다. 다만 그 메시지가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또 찬성하시는 분들 다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참여를 해서 지금 건강을 해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런 걱정의 메시지를 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각 그러니까 극한의 대립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좀 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지지자들에 대한 이런 걱정의 메시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 헌재 결정이 나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승복하겠다. 그 이후에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사회가 상당한 극한의 대립으로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봉합할지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좀 더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변호인을 통해서 몇 번이고 승복한다, 헌재 결과 승복한다 몇 번 냈습니다. 석동희 변호사 통해서 냈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최종 변론할 때 승복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회에서 공식적으로 승복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과연 본인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느냐, 승복선을 지금 한다고 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또 방송 인터뷰에서는 뭐 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방송에도 예. 그렇게 이제 모각 얘기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했는데 그 허위 사실 유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요. 또 제3자 뇌물죄도 허용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만약 유죄가 나면 무죄로 바꾸는 그런 입법을 한 상황이다. 그리고 본인 재판에 대해서도 위헌 심판 제청을 한 상태다. 과연 정말로 본인 선고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전부 다 뒤집거나 바꾸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과연 승복 선언을 하겠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본인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도 하고 본인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도 해야 맞다 그래 봅니다. 네, 자 여권 잠룡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그 중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와 좀 엮인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인데 어제 오 시장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다리던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한 8개나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모양인데요. 제 전화번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10수년간에 걸쳐서 이용해왔던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네, 윤정 기자 일단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최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네. 재지정 관련해서 후폭풍을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압수수색까지 좀 당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보면은 이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대상은 오 시장의 공관과 시청 집무실 그리고 비서실 등이었는데요. 검찰이 오 시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이다 라면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고요. 이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과 이 명태균 의혹이 제기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의 문서와 정보 등이었는데요. 서울시는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그리고 이 컴퓨터와 태블릿 등도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여권 잠룡이니까 먼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난 떳떳하다, 빨리 좀 먼저 수사하라고 먼저 밝혔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진협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이미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미지는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아,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 시장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본인은 수사에 적극 참여할 테니 날 불러달라는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대여섯 번 보냈다 그러는데 네. 계속 안 불러줘가지고 답답하다.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언제 나오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답답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마침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오히려 반갑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히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본인이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한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13건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오세훈 시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측근에게도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13건 모두 전부 다 당시 당 대표와 당시의 여의도 연구원장한테만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비용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알려진 그분이 돈을 준 거고요. 근데 이 후원자라는 것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명태균하고만 얘기를 했지 오 시장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시장에게 뭐 온 건 없다, 직접적으로 온 그렇죠. 건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오 시장은 이 과정이 일어난 자체, 13건의 본인 관련된 여론조사 일어난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부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왜 서울시장 된지 모를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오 시장이 모르지 않습니까? 명태균 혼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그 비용으로 조사해서 당 대표와 여의도 연구원장 줬는데 오세훈 씨한테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 시장 측에서 저기 자신감 내비친 이유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오히려 더 좀 속 시원하게 듣지 않았을까 그런 것 좀 해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변호사시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소환 조사,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을 거라면 뭐 압수수색을 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강제 수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뭐 예전에 쓰던 휴대폰까지 휴대폰이 8대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압수수색되면서 휴대폰이 뭐 예전 폰까지 해서 2-3개가 압수수색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지만 8대까지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볼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개수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 당당하다,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긴 있지만 일단 이 8대를 검찰이 모두 다 포렌식을 거칠 겁니다. 아마 이 포렌식 과정도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휴대폰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메시지 내역, 뭐 녹취록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는 4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 일단은 뭐 휴대전화가 여러 개라는 사실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좀 궁금한데, 오세훈 시장이 검찰에 빨리 수사해 달라고 내용 질문 여러 차례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수사에 들어가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 글쎄요, 아마 명태균 씨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진술에 좀 오히려 신빙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의 판단인 거죠. 근데 오세훈 이제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명태균 말이 맞구나 안 맞다고는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검찰은 명태균 씨 맞다는 신빙성을 좀 더 가지고 신빙성을 좀 무게를 두고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 이미 과거에 사기 전적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공무원에게 승진시켜주겠다면서 골프채하고 수천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라서 글쎄 과연 검찰의 진술한 내용이 정말 진실을 얘기한 건지, 또 하나 정치인으로서 어떤 상처를 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발언한 건지, 그거는 아마 수사를 하면 드러날 거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속보가 있어서 한번 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오늘 영장 실시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갔는데 기자들과 문답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강구를 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대통령 지시 받고 영장 집행 방해하신 거 맞나요?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우 임무 수행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시지 않고 그렇게 저질하신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는 메시지 보낸 거 사실인가요? 그런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 그런 보도도 여러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된 보도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 여사가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질책성 발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그 비아폰 서버 기록을 삭제 지시를 대통령이 했다는 의혹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아마 오늘 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추 나온 내용은 다음 뉴스에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